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제 손이 73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 제 자식과 그 배우자.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게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원 가기로 확정됐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화요일 아침에 병원 간다고 하고 데려갈 거야. 며느리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신다고 하시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놨어. 치매 진단서 끊어달라고. 근데 어머니 치매 아니잖아요. 경계선이라고 했으니까 진단서 나올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협조해 주시기로 했어.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계속 들어봐. 어머니 통장은요? 내일 은행 가서 명의 추가할 거야. 나를 공동 명의로 넣으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어머니 동의 없이요? 도장 있으면 돼. 나 어머니 아들이잖아. 녹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나갈 거야. 엄마,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제가 이 녹음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남편이 죽고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큰아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네 가족이 제 집으로 놀러 왔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온 가족이 함께 온 게 오랜만이었죠. 밥상을 차리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끄러운 게 좋았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뛰어다니는 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거드는 모습, 아들이 소파에 편하게 누워 TV 보는 모습.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우리 집 1층에 방 하나 비워놨어요. 거기서 사세요. 떨어져 살면 저희가 걱정돼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며느리 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계셔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영이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집 온 지 20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늘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했죠. 손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오면 매일 볼 수 있어요. 10살짜리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사실 그날 밤 거의 결정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으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얹혀 사는 게 될까? 눈치 보이지 않을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이사한 날은 맑았습니다. 큰아들네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잘해서 5년 전에 샀다고 했죠. 1층에 제 방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화장대.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편하시죠? 응, 좋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고맙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응, 맛있어. 떠들썩하고 따뜻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낫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침대였습니다. 왠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죠. 지영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뭔데? 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주무셨어요. 뭐?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내려왔다가 발견했어요. 가스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가스레인지를? 네. 라면 끓이시려다가 그냥 켜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어제 저녁 8시쯤 방에 들어왔습니다. TV를 보다가 9시쯤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면을 끓이려 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배가 안 고파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자주? 네. 지난주에도 화장실 불 켜놓고 주무셨잖아요. 제가 끌어내려갔었어요. 화장실 불? 그런 기억도 없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조심할게.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나이 드시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희가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나는 나이를 먹은 거야.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놨다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약 안 드셨네요. 며느리가 약통을 들고 왔습니다. 혈압약이 그대로 있었죠. 분명히 먹었는데. 어머니, 여기 그대로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 먹었던 게 맞는데. 미안해. 깜빡했나 봐. 괜찮아요. 지금 드세요.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현관문 잠그는 거 또 잊으셨어요. 내가? 네. 제가 확인하러 내려왔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문을 열어놨다고? 저는 평생 현관문을 잠그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죠. 그럴 리가. 분명히 잠갔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방금 똑같은 얘기 3번 하셨어요. 뭐? 손주 지우 학교 얘기요. 방금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학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3번이나 했다고?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요.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지 확인해야겠어.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2019년 3월 5일, 오늘 해수기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맛있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목요일. 오늘 한 일. 오전 7시 기상. 아침. 토스트 1개, 우유 1잔. 오전 9시. 혈압약 복용 확실히 먹음. 오전 11시. 빨래 속옷 3장, 양말 2켤레. 점심. 누룽지. 가스레인지 사용 후 확실히 끔. 오후 2시. TV 시청. 저녁 6시. 지영이가 만든 저녁 식사. 밤 9시. 화장실 불 사용 후 확실히 끔. 밤 10시. 취침 전 현관문 잠금 확인.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봐 매일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또 화장실 불 켜놓고 주무셨네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밤 9시 30분. 화장실 사용 후 불소등 확인.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껐는데 어머니 새벽에 제가 내려와서 껐어요. 아니야. 나 분명히 껐어. 노트를 지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내가 껐다고 적혀 있잖아. 지영이는 노트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메모를 하셨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불을 껐어. 어머니, 이거 큰일인데. 지영이가 위층으로 올라가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내려와 봐요.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왜? 어머니가 메모를 하시는데도 기억을 못 하세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겠어요. 나 아픈 데 없어. 엄마,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불을 껐는데, 정말 껐는데,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억이란 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믿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죠. 어머니, 커피 드시고 그냥 두셨네요. 내가 커피를 마셨나?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드셨잖아요. 10분도 안 됐어요. 10분 전? 10분 전에 제가 무엇을 했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안 마셨는데 어머니,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직접 타서 드셨어요. 아니야. 나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나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손으로 세면대를 잡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10분 전에 기억이 없다? 나는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공황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가 함께 갔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입니다.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5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셔서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물건 잃어버리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불 켜놓고 주무시고, 약 드시는 것도 잊으시고. 민수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어떻다고 느끼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깜빡하시는 건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간단한 검사해 볼까요? 그날 저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9월 28일이요. 맞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병원이요. 대학병원. 좋아요. 대통령 이름은요? 윤석열. 네. 이제 제가 단어 3개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테니 기억하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검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시계 그리기, 숫자, 거꾸로 세기, 그림 보고 이름 맞추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치매 초기라고 해도 약 먹으면 좋아진대요. 치매 초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고 높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공원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MMSE 점수가 25점이네요. 그게 뭐죠? 치매 선별 검사예요. 24점 이상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그럼 정상이라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정상 범위이긴 한데 나이를 고려하면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계선? 경도인지장애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도인지장애. 그 말이 머리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일단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고 약 처방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찰 단계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경계선이래요. 치매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일 가능성. 그 말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그날 밤부터 지영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스레인지는 제가 있을 때만 쓰세요. 왜? 위험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쓰시다가 또 불 켜놓고 가시면 어쩌려고요. 알았어. 약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혼자 드시면 또 잊으실까 봐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선. 그 말이 저를 묶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외출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나 동네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어. 만약에 길 잃으시면 어쩌려고요. 나 여기 30년 살았어. 길을 잃을 리가 없지. 엄마, 치매 환자들이 그래요.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는다고요. 치매 환자. 제가 치매 환자가 된 건가요? 나는 치매 아니야. 엄마 경계선이잖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하루가 감옥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혼자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약도 제가 먹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주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올라오세요.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민수가 저를 2층 거실로 불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 지영이, 그리고 작은 딸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빙 둘러쌌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할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도 목욕탕에서 길 잃으셨잖아요. 제가 찾으러 갔었어요. 그건 길이 헷갈려서 그런 거야. 처음 가본 목욕탕이었잖아. 엄마, 우리 동네 목욕탕이에요. 전에 2번 같이 갔었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갔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무슨 곳? 요양시설이요. 요양시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 거기 안 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선이지 치매가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계속 같이 살면 저희도 힘들고 엄마도 불편하실 거예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다 나쁜 곳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나는 안 간다고. 일어섰습니다.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자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강? 나 멀쩡해.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의 환기구를 통해 2층 거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상담 다녀왔어요? 지영이 목소리였습니다. 응. 다음 달 15일에 자리 난대. 민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비가 얼마예요? 일시금 3천만 원에 월 관리비 150만 원. 비싸네요. 어디서 나와요? 엄마 통장에 1억 정도 있잖아. 거기서 쓰면 되지. 1억. 제 돈. 제가 평생 모은 돈. 어머니가 알면 안 내주실 텐데. 괜찮아. 내가 엄마 도장이랑 통장 갖고 있어. 모르게 처리하면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진짜 치매세요? 저는 그냥 나이 드신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글쎄, 사실 치매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병원에서도 경계선이라고만 했잖아. 그럼 왜 요양원에?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랑 사는 거 힘들잖아. 맨날 조심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우리 생활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요양원 보내면 집도 여유 생기고, 엄마 통장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쓰는 거지 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시간 지나면 더 심해질 거야. 그때 가면 본인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실 거고 어머니한테 가습을 켜놨다고 하고 약 안 먹었다고 하고 그거 제가 할 때마다 좀 미안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제가 가스불을 켜놓지 않았다고? 그냥 조금 과장한 거잖아. 실제로 한두 번은 그러셨고 우리가 엄마 건강 걱정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여보, 당신도 피곤하잖아. 이러다 당신이 쓰러져.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혼란스럽고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자식들이 나를 치매로 만들고 있었어.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놨다던 그날, 제가 켠 게 아니었습니다. 약을 안 먹었다던 그날들, 제가 분명히 먹었습니다. 화장실 불을 켜놨다던 그날, 제가 끄고 갔습니다. 커피잔, 제가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혼자 가시려고요? 응. 어머니, 위험해요. 제가 같이. 괜찮아. 동네 한 바퀴만 돌 거야. 나왔습니다. 전자제품 가게로 갔습니다. 녹음기 있어요? 네, 이거 어떠세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USB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거 주세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 방에서 연습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테스트 하나, 둘, 셋 재생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입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영이가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래. 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큰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통장이 있었습니다. 내 통장을 왜 여기에? 통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거래네요. 9월 3일 마이너스 500만 원. 9월 10일 마이너스 300만 원. 9월 17일 마이너스 200만 원.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 돈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돈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책상 위를 더 살펴봤습니다. 클리어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실버타운, 치매 전문 케어 시설, 팸플릿이었습니다. 가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비 3천만 원,
월 관리비 150만 원. 민수의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입소 확정. 엄마 통장에서 출금. 집 정리 후 전세 놓기. 집 정리 후 전세 놓기. 제가 30년 살았던 제 집을 전세 놓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요양원 상담 예약 확인서. 보호자. 김민수 아들. 어르신 성함. 윤혜숙 73세. 상담 일시. 9월 20일. 그리고 상담 신청서. 어르신 상태. 경도 인지장애 초기 진단.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가족 동거 중 안전사고 우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계선이라고만 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황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지영이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마워. 어젯밤에 주무실 때 또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네. 요즘 그러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방은 1층 끝에 있었습니다. 큰아들 방은 2층 반대편이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린다 해도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인정하셔야 해요. 치매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녹음이 잡혔습니다. 밤늦게 저는 녹음기를 천장 환기구 근처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원 가기로 확정됐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아직. 화요일 아침에 병원 간다고 하고 데려갈 거야. 어머니가 안 가신다고 하시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놨어. 치매 진단서 끊어달라고. 근데 어머니 치매 아니잖아요. 경계선이라고 했으니까 진단서 나올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협조해 주시기로 했어.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제가 평생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이 예약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신경과 예약하고 싶은데요. 증상이 어떠세요? 치매 검사 다시 받고 싶어요. 정확하게 접수를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경계선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멀쩡한 것 같아서 다시 정확히 검사받고 싶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어디 사세요? 여기서 버스로 40분 거리요. 버스 타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를 혼자 타고 오셨다는 것부터 좋은 신호네요. 검사해 봅시다.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였습니다. MRI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윤혜숙님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정말요? 네. MMSE 점수 29점이에요. 30점 만점에 29점입니다. 매우 양호한 인지 기능이세요. 그럼 저 치매 아니에요? 전혀 아니세요.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아주 좋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단서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단명 정상 인지 기능 소견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소견 없음.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옳았다는 것 증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받은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노인 학대예요. 경제적 학대이자 심리적 학대입니다. 학대라고요?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예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바로 그걸 하신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통장 무단 인출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정말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제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 일단 보류할게요. 하지만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증거는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통장부터 보호하세요.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 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총 1,2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인출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거예요. 직원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셔야. 일단 통장 정지하고 재발급받고 싶어요. 비밀번호도 바꾸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신분증 들고 직접 와야만 거래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마쳤습니다.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은행 좀 갔다 오는 길이야. 은행요? 무슨 일로요? 내 통장 확인하러.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혼자 가셨어요? 나 멀쩡하다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 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기록을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윤혜숙님, 한 달 전 대학병원 검사 결과를 보니 경계선이라고 나왔네요. 저희 병원 결과는 정상이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병원 MMSE 점수가 25점인데 경계선은 보통 23점 이하예요. 25점이면 정상 범위예요. 그럼 왜 경계선이라고 했죠? 담당 의사 소견에 작게 적혀 있네요. 보호자 요청으로 경계선 판정이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보호자분이. 그러니까 아드님이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신 것 같아요. 부탁을? 요양원 입소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점수는 정상인데 경계선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죠.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까지. 의사도 공범이었습니다.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민수가 어떻게든 설득했거나. 비윤리적이면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증명이 어려워요. 의사가 부인하면 끝이거든요. 그렇군요. 세상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날 저는 2층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며느리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펼쳤습니다. 2024년 6월 3일. 오늘 시어머니가 이사 오셨다. 남편은 좋아하지만 나는 솔직히 불편하다. 우리 생활이 망가질 것 같다. 7월 15일. 시어머니 건망증이 좀 있으신 것 같다. 남편이 이걸 이용하자고 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우리도 돈이 필요하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2억이다. 어쩔 수 없다. 2억의 빚.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8월 2일. 오늘 남편이 가스레인지를 일부러 켜놓고 시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꾸몄다. 나는 그걸 보고 어머니가 하셨다고 말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8월 10일. 시어머니가 내가 약을 먹었는데 라고 하신다. 맞다. 어머니는 약을 먹었다. 하지만 나는 안 먹으셨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이 가슴 아팠다. 8월 20일. 시어머니를 속이는 게 점점 쉬워진다. 어제도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난다며 미안해 하신다. 가끔 꿈에 시어머니가 나온다. 꿈에서 어머니가 우신다. 9월 5일. 오늘도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10분 전에 드셨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눈빛. 내가 미쳤나 싶다. 9월 15일. 다음 달 15일 요양원 입소가 확정됐다. 남편이 좋아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괴로워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날 오후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공동명의 계좌가 하나 더 있으시네요. 뭐요? 김지은님과 공동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요. 3년 전에 만드셨어요. 작은 딸 지은이. 그게 얼마나 있죠? 5천만 원이었는데 2주 전에 전액 인출되었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인출했어요? 김지은 님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3년 전 남편 장례 직후였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었죠. 엄마 세금 때문에 제 명의로 좀 만들어놔요. 나중에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그 적금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왜? 적금 왜 찾아갔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솔직히 말해봐. 한참 후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오빠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한대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일주일만 빌려줬다가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모르실 줄 알았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엄마,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내 오빠가 날 치매로 만들려고 한 거야. 너도 알았어? 몰랐어요. 진짜로요. 오빠가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만. 거짓말하지 마. 너도 그날 있었잖아. 나를 요양원 보내려던 날.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큰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딸도, 제 딸도 저를 배신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제 돈만 노렸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남편 사진도 챙겼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뭐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지영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이었어. 이제 나갈 거야. 엄마,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요즘 상태로? 나 멀쩡해.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어봐. 민수가 진단서를 집어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단명 정상 인지 기능 소견 경도 인지 장애 및 치매 소견 없음. 이게 너희가 거짓말한 거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엄마, 오해해요.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오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야?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원 가기로 확정됐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아직. 화요일 아침에 병원 간다고 하고 데려갈 거야.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희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 엄마인데.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는데.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엄마를 미치게 만들려고, 엄마 돈을 훔치려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내 집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집, 2년 동안 비워뒀던 곳,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청소를 하니 살만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등을 켜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TV를 봐도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써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밤, 이겼습니다. 자식들을 이겼습니다. 제 돈을 지켰고 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라면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손주 지우가 할머니 하며 뛰어오던 모습,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엄마 사랑해요 하던 모습,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은 걸까요? 라면 국물이 짰는지 눈물 때문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딸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요. 그날 거기 있었잖아. 나를 요양원 보내라고 했잖아. 오빠가 엄마 건강이 안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내 돈은 왜 가져갔어?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고.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빌린 돈은 돌려줘야지. 돌려드릴게요. 꼭 돌려드릴게요. 됐어. 그냥 가. 엄마. 가라고. 딸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후에는 그 어떤 사과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김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딸이 정성껏 만든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인데 같이 보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발 연락 받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민수가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합격하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 아이들이 진짜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것과 지금 그 아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 저는 기억 속의 아이들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교실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글쓰기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요. 어떤 이야기세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글쓰기 교실에서 제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켰는지, 글을 다 읽고 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혜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혜숙 씨, 이 글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이야기예요. 그런가요? 인터넷에 올려보는 게 어때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살까? 엄마가 좋아하시던 건데. 지영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통로로 가려는데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건강하세요? 네. 제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바빠요.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며칠 전 민수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엄마,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고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봤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평생 엄마한테 잘할게요.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는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수치심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내가 내 아들인 건 맞다. 하지만 그게 내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편지를 붙였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편지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엄마, 저 폐암 말기 진단받았습니다. 6개월 남았답니다. 죽기 전에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서입니다. 민수,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폐암 말기 6개월. 제 아들이 죽어간다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폐암 말기.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하나? 까지 말아야 하나? 글쓰기 교실 친구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뭐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5년 후에 혜숙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왜 갔어? 라고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때 왜 안 갔어? 라고 후회할까요? 5년 후, 제가 78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후회할까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당신 인생이잖소. 그랬을 겁니다. 오늘 아침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손에는 큰아들네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가방에는 사과 몇 개를 넣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사과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가는 게 맞나? 틀린 건가? 용서하는 건가? 이별 인사를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제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무엇이든 그건 제 선택이라는 것. 누가 강요해서도 누가 시켜서도 아닌 제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제 선택권을 잃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겁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집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창밖의 풍경이 익숙해집니다. 민수네 집이 가까워집니다. 저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